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6월 1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집 내용입니다. 인류 최후의 발명 우리가 해내야 한다. 태풍 1호에 더해 새로운 열대 저기압도 발생한다. 폭우 후 다음 주에는 기록적인 폭염의 우려가 있다. 일본 큐슈의 500mm 역대 최대 도로 함몰 등 피해 잇따라 구주의 4사국 지방에서 장마가 시작된 선상 강수되는 7, 8월이 많다. 10년에 한 번 수준 상당한 고온 가능성 오키나와와 이해의 전국이 새빨갛게 15일 기상청 고온에 관한 조기 날씨 정보 장마가 시작된 직후 긴기는 비에다가 고온까지 온다. 라는 일기에 대한 더위에 대한 뉴스들을 좀 모았습니다. 여당 검찰청 없애고 수사 기소권 분리 3개월 내 처리 목표. 이 대통령 한국 중국보다 주식 배당 안에 촉진 위한 세제 개편 준비. 1만 가구 입주한 대단지 식당 찾기가 상가 공실에 골머리 아픈 이 아파트. 중국 서태평양에서 쌍항모 훈련 제2도련선 첫 돌파. 노동계 내년 최저시급 1만 1,500원 달러. 올해보다 14.7% 인상. 전국민 2만엔 주민세 비과세 가구 2만엔 추가. 여당의 급부한 판명. 7월 5일에 동일본 대지진에 3배의 해일이 몰려온다 예언으로 대혼란. 이런 것으로 주로 편집을 했습니다. 인류 최후의 발명 우리가 해내야 한다. 인텔이라는 회사의 대표 권대석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AI, 양자 컴퓨팅, 6G, 반도체를 집중 육성하고 AI는 엄청난 대자본을 요구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 경쟁보다는 산업 융합 응용 AI를 육성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몹시 안타까웠다. LLM은 라지 랭귀지 모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AI는 양자 컴퓨팅, 반도체, 6G와 같은 레벨일 수 없다. 만약 인간 지능이 능가하는 AI가 출현한다면 그 AI가 양자 컴퓨팅, 반도체, 6G의 기술적, 사업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슨 산업융합, 응용 AI를 만들더라도 인간 지능을 능가하는 AI, LLM이 등장하면 우리가 만든 모든 혁신을 능가하는 성과물이 그 LLM에 의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현존하는 모든 LLM은 구글이 2017년에 만든 주의 기반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며 이 알고리즘은 수백 라인에 불과한 초등학생도 배우는 파이썬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문제는 이 쉬운 언어로 된 짧은 알고리즘이 왜 지능 비슷한 것이 되는지 온전히 이해하는 인류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고쳐야 몇천억 원 하는 슈퍼컴 없이도 LLM을 만들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구글도 오픈 AI도 일론 머스크도 GPU 사는데 몇조 원씩 쓰고 있는 것이다. 공략을 하고요. 육지나 응용융합에 투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혹시 그게 다 쓸모 없어질지도 모르니 더 뛰어난 LLM, 더 효율적인 AI 원천 핵심 기술 만드는데 지금이라도 좀 더 투자하는 이야기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원천 핵심 알고리즘을 분석, 이해, 개선해 어떤 나라의 LLM보다도 나아가 어떤 인간보다도 똑똑한 AI를 만들어내야 한다. 거기에 대한민국은 얼마를 쓰고 있는가?
우리는 그 답을 안다. 그래서 한국에는 AI 원천 핵심 기술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보다 GPU도 적게 쓰고 인간보다 똑똑한 중국 AI나 미국 AI에 의존하고 지배받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서 제가 좀 조금은 아는 분이 한번 인사한 적이 있던 사람입니다. 서울대 아마 그 컴퓨터 공학인가 이런 쪽으로 나온 분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그 기업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이소 심사원 할 때 이 심사기관 옆에 회사가 있어가지고 지인이 돼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좀 견해를 이렇게 제 생각이 옳구나 하는 그런 거를 느끼는 글입니다.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LLM 주의 기반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은 개인적으로 상관관계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한다. 수백 라인에 불과한 알고리즘이라고 알려주었는데 그래서 상관관계 알고리즘은 수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지금보다 GPU를 적게 쓰고 인간보다 똑똑한 중국 AI는 과연 어떤 알고리즘일까? 일천한 분야이긴 하지만 감히 언급한다면 인과관계 알고리즘이 성공한다면 적은 GPU로도 AI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IT 업계에 종사했던 분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양자 물리학 박사인 골드랩 박사의 과학의 발전 단계의 위대함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위와 같이 권대석 CEO에게 댓글을 제가 남겼습니다. 그래서 골드랩 박사의 과학의 발전 단계, 여기에 저도 상당히 영향을 받아서 저도 이 생존 우선순위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상관관계 추론을 저는 인과관계로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까 하는 의견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과학의 발전 단계 첫 번째 분류 역량을 다시 한번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소개하겠습니다. 흔히 하는 방법은 모으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다. 전문가는 이리저리 궁리해서 어떤 예외 규칙을 만들어내며 결국 정리를 끝낸다. 이것이 분류다. 많은 경우 이를 조사라고 한다. 둘째, 상관관계 수립 역량.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대개는 통계를 걸러내서 다양한 그래프와 표를 작성하고 그 중에서 패턴, 유형이나 공통적인 추세를 찾아낸다. 이게 아마 현재의 알고리즘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관관계 알고리즘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연성 의구심이 있고 불충분한 정보 수집이 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데이터를 통계를 내려고 하니까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컴퓨터, GPU가 꽤 많이 들어가는 거죠. 상관관계의 약점은 어떠한 변수가 간과되면 상관관계가 무효로 드러난다. 그 고유의 한계는 불행하게도 원인과 결과의 단계를 촉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라는 질문이 관심의 중심이다. 셋째 단계로 결과, 원인, 결과의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해보자. 이제 더 많은 데이터를 찾을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할 필요 있다. 우리가 생각을 좀 해라. 생각을.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숙고해야 한다. 그 결과에 대해 그럴듯한 원인을 내세워야 한다. 무엇 때문에 이 결과가 존재하게 되었을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죠. 생각해낸 원인이 유효하다면 이 원인이 반드시 설명해야 할 현실에서의 또 다른 결과는 무엇일까? 원인 과정들은 여전히 반증될 수 있다. 설명될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은
가정을 거짓으로 만들어진 유효성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과학의 세 번째 발달 단계인 인과관계에 대한 논리를 소개했었습니다. 이것을 만났을 때 제가 20 출신은 아니지만은 뭔가 이 번뜩이고 철학적인 그런 논리 이거에 대해서 나이 먹어서 배워가지고 참 연습을 많이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것으로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3단계 쪽으로. 그것이 아마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원인이 인격 모독적인 인신 공격적인 것으로 찾아졌다면 그 원인은 원인으로서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AI 알고리즘에 이거를 그 조건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가 찾아낸 원인이 누구를 공격하고 인격 모독적이고 인신 공격적인 것이라면은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원인을 찾으라고 그렇게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과학의 발전 단계가 칼 포포옹의 반증주의가 바로 과학적 철학이라고 그러죠. 과학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이 계통의 유명한 제가 자주 이분의 글들을 좀 보고 있는데 리자 스킨호프라고 그것도 유대인 여성이신데 미국에서 살면서 컨설턴트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반증주의를 그래프로서 그려가지고 소개를 했습니다. 충분조건 논리인데요. if then 그 다음에 왜냐하면 assertion 원인 가정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이 맞대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 증거를 찾아라. 이것이 찾아진다면은 가정은 유효한 것이다. 결과 이가 가정 2를 부정한다면 이거를 부정한다면 가설은 무효하거나 유효성이 축소된다. 그러나 긍정한다면 가정은 더 확고히 할 수 있다.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 원인 결과 이펙트 코즈 이펙트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면 적은 데이터로 충분히 AI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한국이 이거에 성공해서 우리도 적은 컴퓨터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도 충분히 훌륭한 AI를 운영할 수 있게 되기를 그 파급 효과는 로봇이나 뭐 이런 등으로 크게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자, 날씨 얘기는 일본 뉴스를 가지고 왔지만은 일본의 그 시기가 와서 곧 우리한테 도착할 거니까 좀 우리가 이 태풍 피해와 폭염에 참 재산이나 건강들을 잘 살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현재 한 며칠 사이에 일본의 뉴스들을 좀 보았습니다. 태풍 1호 해도에 새로운 열대 저기압도 발생한다. 폭우 후 다음 주에는 기록적인 폭염이 우려가 있다. 스기의 유이치 기상해설가 외도덕 소속이 1호 태풍이 중국 남부 내륙을 관통해가지고 넘어오면은 1호는 별로 영향은 안 미칠 것 같은데 이 폭염이 올 수 있다. 여기가 지금 열대성 저기압이 여기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고요. 6월 11일 15시에 여기에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16일 날, 16일 날 그 중국 남부 대륙을 좀 빠져나오지 않겠냐. 그 행로가 뭐 어떨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네요. 태풍 1호에서 바뀌는 열대 교란과 태평양 고기압의 강보합이 일치한다. 6월 16일 날 예상이고요. 열이 이만큼 여기에 발생됐고 6월 17일에 그 열이 이 한반도 내지는 이게 열이니까 이게 태평양 고기압이 올라와 가지고 일본은 열대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8도까지 올라가는 데가 있을 것이다. 이 6월 17일 날. 그럼 한국도 꽤 올라가겠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작년 8월에 개인적으로 그 폭염 속에서 일본을 다녀왔었는데 좀 무리를 했는지 갔다 와가지고 병원 입원을 한 5일이 됐어요.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이제 체력이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면서 좀 나이 드신 분들 그 폭염에 좀 건강을 좀 유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제 자신한테 또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10년에 한 번 수준 상당한 고온이 예상된답니다. 오키나와 이외의 전국이 새빨갛게 15일 기상청 고온에 관한 조기 날씨 정보 장마가 시작된 직후 긴기는 비에다가 고온에다가 이렇게 될 것 같다. 일본 열도 전체가 새빨갛게 달아오른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엔 일본 여행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듯. 여름엔 북으로 가는 여행이 좋은데 북으로는 자유롭게 갈 곳이 없어요. 물 흐르는 계곡에 가서 휴식하시는 게 정답일 것 같고 아니면 서울의 우리 소시민들은 청계천 수표교 다리 밑에 가서 발 담그는 거가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갈 때까지 전철은 시원하겠죠. 그리고 조금 걸어가지고 청계천에서 그 다리 밑에서 그늘 발을 담그고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제가 좀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겨울에 하면 아주 좋습니다. 겨울에 하면 술 먹었을 때요. 일본 규슈에 500mm 역대 최대 도로 함몰 등 피해에 잇따라 또 폭우가 일본 큐슈에 내렸답니다. 김세호 기자가 YTN에서 6월 11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도로 함몰, 마을 침수 등 곳곳에서 피해에 잇따라 수도권 등 동일본 지역에도 국지성 호우 가능성, 일본 기상청 낙뢰와 돌풍에도 주의 촉구. 오이타현 주민의 인터뷰 내용. 저희도 비가 내리면 무서워서 조금씩 비가 그치면 좋겠습니다. 가고시마현 주민 진흙투성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숨을 건진 것도 다행입니다. 비가 쏟아져 토사가 일시에 밀려 들어왔겠죠. 또 낙뢰와 돌풍 등에도 주의를 촉구했다. 이 밖에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태풍 1호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공기가 일본으로 몰려올 수 있어 기상당국이 추위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물에 잠긴 풍경의 사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주의 4사국 지방에서 장마가 시작된 선상 강수대는 7, 8월에 많다. 이미 소개한 것을 다시 흐름상으로 역순으로 편집해 놨습니다. 검찰청 없애고 수사 기소권 분리 3개월 내 처리 목표. 권호혁 기자가 동아일보에서 6월 11일 날 보도했습니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수사, 하명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 공소청을 신설하겠다.
검찰 역사적이 있는 검찰을 결론은 없애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내고 있고 또 그러고 수사에 대해서는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행안부 내에 만들겠다. 그래서 그 중수청은 중대범죄, 내란 및 외환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마약범죄의 수사를 맡기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업무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게 뒤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법적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법안의 문제점부터 보완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집권 세력이 수사를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는 비판도 나왔다. 차지나 고려대 법학대학원 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청은 조직 근거가 헌법에 있는 조항이라 임의로 그 수사청과 중수청으로 쪼갠다는 자체가 위헌이라고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조직적 범죄, 뭐 이런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금융 이런 사고에 대해서 대응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서 학을 띈 모양입니다. 한동훈 씨도 검찰 출신이죠. 뭐 홍준표도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당으로 전락한 국힘의 여러 그 출신들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그냥 검찰 내 인맥 관계도 있으니까 완전히 그걸 끌어오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AI한테 좀 물어본 결과입니다. 챗 GPT입니다. 중수청을 행안상황부에 둔다는 법률안이 문제일 듯은 요건 제가 제목을 뽑은 거고요. FBI, CIA, NSA에 대한 차이점을 좀 물어봤는데 이렇게 간략하게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FBI가 연방범죄수사, 국내 안보, 테러 방지 스파이 활동, 해외정보 수집, 첩보활동, 해외정치, 군사분석. 어쨌든 미국은 그 수사와 기소권을 그 분리해서 경찰이 연방경찰이 있고 주경찰이 있죠. 자, 연방정부니까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경찰청이 모든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중수청은 특별히 뭐 정치범죄라든지 이런 것만 해가지고 일반 경찰은 그런 거 못하게 하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연방정부라면은 그 견제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자, 우리나라는 그 건국 때부터 그 헌법에 검찰청의 그 설립 근거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뒤집어 놓겠다면 헌법부터 개정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법만 만든다면 위원회 소지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늘어나는 마약 범죄와 스파이 활동 수사를 어디서 핵심적으로 수사할 수가 있나? 이 FBI가 수사 활동하는데 안보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이 그 경찰이 아니잖아요. FI가. 미국은 수사와 기소와 철저히 분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검찰이 수사 기소를 모두 주도한다.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에서는 그냥 조그맣게 운영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제도가 그렇게 잘못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저는 짙어요. 그리고 지방경찰이면은 그 지방자치도 외국인들 영주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방경찰에 이제 중국인들도 많이 지방경찰에 들어오게 되는데 경찰 자체가 스파이화된다. 홍콩여가 무관도 같은 게 일어날 확률이 많죠. 우리나라에 중국 간첩이 많아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방공법이 그 간첩법이 북한 주적에만 예시돼 있어가지고 이것을 개정하려고 해도 민주당은 지금 개정을 안 하고 있죠. 참 그런 것은 아무리 집권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종속화가 가속될 것 같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죠.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한국, 중국보다 주식 배당 안에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 준비. 자, 대만 비유를 해주든지 일본 비유를 해보든지 아니면은 그 민주국가 체제에서 어떤 그 배당 성향을 하는데 하필 중국을 예를 드냐 이거예요. 공산주의 국가, 국가자본주의 국가도 배당을 많이 하는데 한국은 안 한다. 글쎄 이런 거를 들어보면서 역시 그 우려했던 것들이 스멜스멜 지금 피어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훈 아이뉴스 24에서 보도했습니다. 조세재정 타격 주지 않는다면 배당소득세 내려야. 기업 물적 분할로 우량주였던 주식이 갑자기 껍데기. 국민 주식 배당받아 생활비 할 수 있어야. 미국인들은 월급의 몇 프로 정도는 그 안정적인 주식에 넣어가지고 그 연간 이익 배당액을 받아서 소득으로 주식소득.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맞습니다.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싶다고 이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요거 맞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왜 중국하고 비유를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스멜스멜 냄새나는 친중 행보 이칸이라고 저는 대통령을 이제 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칸. 징기스 칸 할 때 칸입니다. 대통령 우리나라 말로 칸. 그 근거는 신라의 마로간. 이렇게 할 때 그 칸. 그리고 한국이라는 게 칸국이라는 거죠. 칸국. 원래 뭐 나라 한자라고 한 순화가 됐지만은 다른 옛날의 표현은 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대통령을 저는 이제 칸이라고 줄여서 세 글자를 한 글자로 줄여서 부르자. 윤칸, 이칸, 대시면은 대칸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죠. 1만 가구 입주한 대단지 식당 찾기가 상가 공실의 골머리 아픈 이 아파트. 뭐 한마디로 이 상가를 분양받은 주민들이 있는데 이게 그 빚도 좀 자기 분담금 내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임대가 안 나가니까 아파트로 그 변경하는 그런 사례가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나눠가지고 지분 쪼개기에 점포 대부분이 소형 평유로 나뉘었다는 점이다. 소형으로 해가지고 누구 손님들이 안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넓은 매장 공간에서 그 공간 장사를 한 데는 그 스타벅스 자리 장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올 여지가 안 보인다고 그런 얘기고 제가 거기 둔천동에 가끔 재래시장 둔천시장에 가서 쇠주 한 잔을 하는 적이 있는데 길 건너 바로 전통 재래시장이 있고 저렴한 재래시장이 있는데
굳이 뭐 상가 같은 데 가서 비싸게 사 먹을 필요가 뭐 있겠냐. 그거 이 상가를 너무 많이 진 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그 재래시장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만 가구가 들어온다고 다 그 재래시장 가지는 않을 거다 해서 상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뭐 지인 중에서 2명이 벌써 지금 거기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가 얘기를 한번 마침 오늘 만나게 되기로 되어 있는데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상가가 어떠냐라고. 중국 서태평양에서 쌍항모 훈련 제2도련선 첫 돌파했다. 강정구 YTN 6월 11일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제1도련선 뚫은 지 1년 만에 제2도련 돌파, 수세였던 중국 해군력 기어 공세로 전환, 제2항모 푸제남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서 시험항해, 미국 해군 장관 중국 군함 연말까지 400척 육박. 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전쟁을 미국하고 하겠다는 뜻으로 자꾸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미국은 뒤처진 조선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서 자칫 고래 싸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이런 게 완전히 친중적인 언론이 바로 그 태세를 연합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글쎄요, 그 여야 뭐 뉴스를 다 보고 보수나 진보 뉴스를 저는 다 보고 있습니다. 왜? 어떤 그 원인 결과를 찾는데 객관적인 데이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칸이 되자마자 친중 보도 성향이 스멜스멜하다. 중국 항모의 연료 제약은 어디까지일까? 이게 원자력 그 항공모함이 핵 추진 항공모함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젤 엔진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연료를 어디까지 할 거냐. 일본처럼 하와이까지 가가지고 하와이를 비행기를 해가지고 진주만을 그 비행기 폭격을 했듯이 그렇게 한다면은 나는 그 항공모함이 그 돌아갈 그 충분한 연료가 있기 때문에 이 제2도련선까지 넘어왔겠죠. 뭐 동남아 그 섬국가 필리핀 뭐 이런 데는 꼼짝 말아라. 인도네시아 이런 데도 꼼짝 말아라. 내 말을 들으라고 라고 하는 행위같이 보입니다. 한국은 뭐 항공모함, 대형 항공모함을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은 한국도 항공모함이 좀 중형 항공모함 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넘기더라? 노동계 내년 최저시급 1만 1,500원 달라. 올해보다 14.7%. 현재가 그 만 얼마라고 돼 있어요. 만 30원. 그 계속해서 뭐 1%, 5%, 그 다음에 뭐 2.5%, 2025년에 1.7%인데, 노동계가 윤 정부를 엄청 싫어했겠죠. 적게 올라갔으니까. 14.7%. 두 자리는 너무하지 않니, 니들?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최저임금 시급이, 월급이 209시간 기준하게 된다면은 240만 3,500만 원. 우리나라 평균 연봉이 5천인데 월 한 450으로 본다면은 반이 좀 넘는 거죠. 반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최저 생계비 수준이 되면은 특히 물가가 너무 뛰어가지고
좀 올려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기업 운영을 10% 인건비를, 근데 10% 이상 올려준 기업도 꽤 제 눈에는 띕니다. 어차피 고임금일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거는 최저임금 시급을 얘기하니까 최저임금은 주로 그 알바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는 뭐 이거는 좀 10% 정도는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뭐 음식값 올라가면은 1,000원씩 올리더라고요. 1,000원씩. 뭐 500원도 아니에요. 이제는 인상이 되면은 음식값도 1,0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올라버리니까 그 겁나서 먹지를 못하겠습니다. 전 국민 2만엔 주민세 비과세 가구 2만엔 주가 추가 여당에 급부한 판명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참여 선거가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전국민 100만 원을 뿌리겠다. 4인 가구 기준. 그러니까 1인당 25만 원 주겠다는 거. 그러면 앵화로 치면은 한 3만엔 가까이 되는데 일본은 인구가 뭐 1억이 넘으니까 그 전 국민 몇 세부터 몇 세인지 모르지만은 2만엔이면은 한 뭐 2만 원이라고 그러고요. 한 20만 원. 요거 저 이재명 대통령한테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습니다. 참. 그 자민당도 선거에 이기려고 아주 그 아이디어를 훔쳐가네요. 그게 뭐 전 국민 뭐 무슨 지원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7월 5일에 동일본 대지진의 300의 헬이 밀려온다. 예언으로 대혼란이 대만서 지진을 계기로 중공이 침공해 온다며 방제 물품을 쏟아냈다. 하나의 이 내가 본 미래라는 이런 것들이 유행인 건데 미래 불안에 의해 가지고 일본 침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진을 계기로 중국이 쳐들어온다. 대만 유사 버전이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중국이 또 쳐들어온다는 얘기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나사도 예측은 어렵다. 그 일본 대지진이라든가 이런 거. 어때 사파는 전시하는 상징합니다. 프리메이슨의 상징이기도 하죠. 또는 한쪽 눈에 멍이 들게 하는 상징적인 행위들을 프리메이슨들은 합니다. 그들끼리 입회의식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